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들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톡토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드디어 즐거운 어른의 이옥선 작가님을 모시고 톡토로들의 고민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이옥선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톡 하나 한번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 톡토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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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옥선 작가님, 슈스라는 말에 걸맞은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네. 서울 오셔서 분주하셨죠? 네, 어제 저녁에도 북토크를 하나 했고요. 오늘은 프로필 사진 촬영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들톡에 고민 사연을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네, 이옥선 작가님 여들톡의 3번째 출연이세요. 그리고 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나와주시기로 하셨는데 매번 참 시작할 때는 곱단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이 조심스러운 말투. 네. 하지만 곧 바뀌겠죠. 네. 스포티파이의 봄토로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다음 주 이옥선 작가님 오신다는 기쁜 소식에 나도 고민 사연을 보내볼까? 하고 메일을 쓰다 보니 호쾌한 작가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맘속에서 그리 큰 고민 아니라는 듯 이미 마음이 많이 정리되는 바람에 보낼 고민이 없어졌어요. 완전 럭키 봄토로잖아. 내 맘속에 등대 기대고 싶은 큰 나무 이옥선 작가님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작가님의 독특한 사투리 말투에 이것을 떠올리면 이옥선 작가님이 나의 이런 나약한 마음가짐에 일가를 날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하나 봐요. 톡토로들에게. 그러게요. 근데 우리 이옥선 작가님 코너명이 이옥선에게 물어봐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저희가 냅다 존칭 없이 이옥선에게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 혼자서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여들톡이니까 저는 양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카레는 향신료입니다. 하지만 카레가 들어간 음식은 카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옥선 작가님이 양념 역할을 해주셔도 이것은 이옥선에게 물어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잔잔한 흰밥이나 난 정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사연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우하나 작가님들. 여들톡 들으면서 다른 톡토로들 사연 메일 소개될 때 나도 기회되면 보내봐야지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호기 토로입니다. 마침 다음에 이옥선 작가님이 나온다고 하셔서 모녀 사이에 대한 제 고민도 살며시 얹어보아요. 저는 늘 착하고 말 잘 듣는 딸이었는데 더 이상 착한 딸이고만 싶지는 않아요.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빨리 실망시킬수록 좋다고. 근데 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제가 엄마 앞에선 거의 연기를 한다고까지 느껴져요. 또 어찌 보면 폭언의 범주에 들어갈 법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꾹 참고 폭발하듯 화를 내도 묵묵히 참습니다. 몇 번 진지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엄마가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없어요.
되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괘씸하다는 반응으로 돌아와 더더욱 그냥 참고 말을 안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요. 엄마는 저와 친구처럼 편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저는 연기를 하는 게 참 괴롭고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멀리 취업하여 독립하는 건데 이렇게 도망치듯 회피해버리는 게 답일까요? 한편으론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도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는 한 집에 살면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살면 예,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갖춘 어른이고 엄마도 어른이시기 때문에 두 성인이 부딪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이가 제법 들고 자기가 취직을 해서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쪽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어떤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제가 지금 잘 짐작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직장 좀 가까운 쪽으로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엄마하고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엄마하고 잘 지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또 받아주는 쪽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내 어린 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내보이는데 딸은 그것을 참고 있다는 것이 아주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분간 떨어져 살면서 엄마에게 이제 조금씩 자기의 감정을 내보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멀리 취업하여 독립하는 건데 이렇게 도망치듯 회피해버리는 게 답일까요? 한편으론 엄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도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옥선 씨의 생각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망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표현을 도망친다고 해서 그렇지 지금 엄마와 함께 지내는 삶에서부터 독립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엄마와 좋은 관계도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호기토로님이 생각하는 그 좋은 관계라는 게 어머니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좋은 관계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고 본인은 굉장히 힘들면서도 연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하고 한쪽만 좋은 줄 알고 있는 약간 허상의 관계인 거죠. 근데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것을 도망친다, 회피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궁극적으로 더 길게 보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시도했을 때 어머니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싸움이 잦아지거나 더 관계가 나빠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이 잦아질 확률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리적 거리가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옥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간 안에 성인들이 부모 자식 관계인데 다 자란 채로 함께 있게 되면은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빠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아빠를 어릴 적부터 제가 참 많이 미워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가 서울로 진학을 하면서 440km가 사이에 딱 버티고 있게 되니까 아빠와의 관계가 훨씬 나아지긴 했어요. 계속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는 게 부딪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인 독립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어서 제가 기본 원칙을 이야기를 해 놓겠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첫째, 독립을 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인격체로 이제 다 자라난 자녀와 같이 살 경우에 서로 세대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질을 할 소질이 너무 많아요. 간섭질을. 네네. 그러니까 피차간에 저건 정말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고 살려면 결국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다 자랐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세요. 그것이 제일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 씨가 이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부모는 빨리 실망시킬수록 좋다. 하나 씨는 자식 입장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정확히는 부모는 자식이 교육시키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죠. 보통은 가정교육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식에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덜 받았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 또한 자식의 교육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겠죠. 엄마를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교훈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나는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된다.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려야죠. 그게 엄마가 바라는 것과 부딪힐 때는 실망으로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생긴 대로 자라가는 모습 때문에 부모가 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랑 엄마는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저랑 엄마도 엄청 많이 싸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저희 엄마가 저를 낳았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제가 29살쯤 됐을 때 엄마랑 나랑 정말 만났다 하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엄마랑 안 싸우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또 싸운다. 제가 그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내가 정말로 엄마 품에서부터 완전히 독립해 나가는 그 시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 이후로는 서로 싸우다 보면 핥히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서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엄마랑 나랑 마냥 친하다고 느꼈지만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다른 개별적인 개체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기도 하고 엄마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만큼 엄마 마음에 나도 참 안 들겠구나 이런 것도 서로 느끼고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채 지켜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은 서로 각자 살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야 사이가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고 나면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엄마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당연히 그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을 해야 다음 또 뭔가 사안이 있을 때 그렇게 강요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자식의 의견을 분명하게 엄마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연기만 하고 살아서는 앞으로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 가족 내에 역학관계가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지내면서 아빠의 성격을 엄마가 받아주는 면도 있었을 테고 엄마 성격을 아빠가 받아주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아빠라는 한 축이 사라지니까 제가 엄마를 아빠라는 축이 없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대면했을 때 생각과 다른 게 참 많았어요. 그때 좀 당황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느 밤에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투다닥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됐는데 엄마 기억납니까? 내가 거의 12시 다 돼가지고 울면서 내 집에 간다 서울 간다 이러면서 막 그 여행 가방을 싸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밤에 어디 가냐고 나를 붙들고 제가 울고 불고 나중에는 엄마도 울고 불고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많은 톡토로들이 부러워하는 하나 씨와 어머니 관계인데 이 모녀들도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대판 싸움을 하고 막
밤에 집을 나가겠다 음. 이런 적도 있단 말이죠. 나는 맞아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 킹 받네. 우리 호기토로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폭언을 하고 막 나한테만 폭발하듯 화를 내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묵묵히 참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화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묵묵히 참으니까 또 계속 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만만한 겁니다. 엄마한테 만만해지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건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한쪽이 한쪽을 너무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맞아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해가지고 너무 다 오냐오냐 받아주고 다 포근하게 내가 다 인내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내가 감싸줄 건 감싸준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그것은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맞습니다. 가족 관계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처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즐거운 어른 추천사에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요. 따뜻한 할머니는 품어주지만 까칠한 할머니는 해방시킨다라고.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느라 자신의 의견이 있지만 나에게 내비치지 않고 뭔가를 참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연기를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엄마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가 까칠하게 엄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하고 엄마가 싫은 게 있어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호기토로님 엄마에 대한 죄책감 없이 회피가 아니니까 원하시는 대로 거리를 둔 곳에 취업해서 독립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비슷한 사연이 2개가 왔어요. 제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겨울 우연히 잘못 클릭하여 재생된 여둘톡의 에피소드를 듣고는 지금까지도 일시정지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마차톡토로입니다. 아, 그러면 쭉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4신 지금까지 약 6년 가까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귀기 전부터 제가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기도 했고 사귈 때도 상대방보다 제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 제가 받는 사랑은 조금 부족해도 그와의 연애가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서운한 점이 있어도 혹여나 우리의 관계가 옅어지면 어쩌나, 혹여나 그 친구가 나를 버겁게 느껴서 헤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제가 느꼈던 서운한 점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럼에도 전 남자친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깟 서운함쯤이야 내가 안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달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인은 1년 전부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여자친구보다는 친구에 더 가깝게 느껴져서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요.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제 모든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모든 게 무너져도 적어도 이 상황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길 바랐는데 그 일이 제 눈앞에 찾아와 버렸으니까요. 그 친구 앞에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한 척했고 2주의 시간을 더 가져보자고 했어요. 2주의 시간 후 다시 대화를 나눠보니 그 친구 생각은 여전했고 또 2주의 시간을 부탁하여 그 시간을 지나고 또다시 대화를 나눠보니 그 친구 생각은 여전했어요. 그렇게 무너지는 1달을 보내고 현재는 서로 연락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몇 주 뒤에 만나서 완전한 정리를 하든지 다시 만나든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것 같아요. 6년의 연애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엄마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어요. 제 연애를 멀리서나마 지켜보던 친구도 잘한 결정이라며 이제 너도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연애를 해보라며 꽃을 주면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제 딸이 겪고 있다면, 제 친한 친구가 겪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헤어지는 게 맞아. 오히려 축하할 일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는 저로서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이 헤어짐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큽니다. 아무래도 곧 6년의 연애를 완전히 정리하게 될 듯한데 요즘에 제 힘든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완전한 이별 후엔 아마 더 힘들어지고 더 그리워지고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그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긴 연애 끝에 헤어짐은 처음이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요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도 실현 사연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제철 팟캐스트 항상 기쁘고 감사히 청취하고 있는 부리토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때 아닌 고민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실연의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서예요. 7년간 만나던 애인과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언제쯤 이 터널을 빠져나올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막막합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 시절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가 장소다 보니 서로의 힘든 점, 삶의 부침, 또 회복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며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지요. 기나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잘 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요즘 더 나아진 저를 공유하고 축하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헤어진 만큼 제 해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잘 알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언젠가 이 애도의 시기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세상에 혼자 떨어진 느낌을 오롯이 느끼기 힘드네요. 언니들의 시련 극복 팁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리토로 드림. 아니, 옥선 작가님의 힝이 너무 귀엽네요. 부리토로님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자 6년이 마차톡토로님이고 예. 7년이 부리토로님입니다. 예. 그런데 냅다 둘이 다 축하합니다. 진짜 고3 때 만난 사람이 뭘 그렇게 6년씩이나 또 만나는 것도 정말 신기하기도 신기한데 그때 만났던 사람을 더군다나 그 전부터 짝사랑까지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완전히 생각이 여물기 전에 무단히 그냥 혼자서 짝사랑하던 남자하고 6년씩이나 연애를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만약에 안 헤어지고 갔다면 결혼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 화를 내지 마시고 예, 결혼까지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인생이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한 남자만 어릴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100살까지 만약에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심심할 수는 있겠죠. 이건 너무 좀 인생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친정 어머니 모드로 변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열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건 정말 헤어지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좀 힘들게 하겠죠. 누구나 좋아하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힘든 시기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인생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내가 또 성인으로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갖춰져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하고 계속 갔다면 그 어릴 때 자기들 생각 주고받은 것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간다고 생각해보면 나는 또 아무리 생각해도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만난 어렸을 사람이랑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그래봤자 이제 겨우 대학 졸업했거나 대학 4학년이거나 뭐 24살이라면 딴 사람들 같으면 아직 연애 비슷한 것도 못 해봤을 나이인데 참 조숙했네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있더라고요, 애인들이. 근데 그건 이 매스컴을 보고 얘들이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떠 가지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는 인생에서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고 좋은 관계로 지냈던 어떤 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를 아주 찬란한 빛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것은 나한테 굉장히 커다란 훈장이다. 이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인생에 찬란한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너무나 어린 시절에 짝사랑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런 헤어짐의 순간까지도 참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아픔이 클지언정 좋은 일이다. 브리토로님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던 사람을 잃어서 너무 슬프다. 내가 지금 훨씬 나아지고 있는데 나의 이 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지금 없어져서 상실감이 크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그렇게 깊이까지 서로 감정을 주고받고 이해하는 연애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참 좋은 연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차토로님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오래 사귄 거잖아요. 물론 주변에서 보기에는 네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다. 헤어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또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길게 사귀어봤다라는 것도 인생에 진짜 되게 드문 경험이죠. 톡토로님들 중에 19살에 만나서였던가요? 서로 상경을 같이 해서 외국에 살고 계신 그 톡토로님이 진짜 계셨잖아요. 오랫동안 평생 같이 아이들을 살고 계신. 낳고 다른 나라에서 산 경험도 있는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신 그런 톡토로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만나서 그 사랑이 잘 이어지기도 해요. 근데 마차 톡토로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너무 불균형한 관계였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입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참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메일을 통해서 마차 톡토로님도 그것을 깨닫고 알고 계신다는 거를 알죠.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불균형한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주고받는 게 남들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면에서 뭔가 주고받는 게 잘 맞아야 그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관계의 동력이 다한 거죠. 헤어질 게 언젠가는 찾아올 일이고 지금 2주 또 늘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은 만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내주고 그리고 사랑했던 만큼 잘 정리를 하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연으로 힘들어하시는 두 분 다 연애를 길게 하셨잖아요. 6년, 7년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주변의 연애담들을 많이 들어보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뭔가 미련이 남거나 그 사람을 막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게 오래가는 경우는 오히려 되게 짧은 만남. 뭔가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짤막한 연애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6년, 7년 길게 사귀면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냥 내 인생의 그 시기가 참 괜찮았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 또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아마 실연 후에 감정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아픈 시기를 견디는 방식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든 만나서 좀 호소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거는 두 분의 성격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양상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몸이 아픈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좀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고 좀 감정적으로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공간 속에 자기를 두고 좀 잘 돌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언니들이 보기에 두 분 다 아직 어리시고 앞으로 정말 많은 연애 경험을 다양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라고 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절대로 더 잘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자기 자신이 브리토로님을 본인보다 더 잘 알았다고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게 정말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온전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정말 잘 알던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다는 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거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지냈던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친구가 20대 때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3번 하고 3명 정도 만나봤으니까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라면서 3번째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결혼 생활이 후회스럽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을 섣불리 빨리 내린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있고 졸혼 제도가 조속하게 도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연애를 여러 번 해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고 긴 연애 짧은 연애 해보면서 또 나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넓어지는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현 극복 팁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의 아주 구체적인 실현 극복 팁을 전수해 드리자면은 저는 비틀즈 노래 가사를 하나씩 외웠었어요. 그 가사들이 참 아름다울 뿐더러 영어 공부도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루에 한 곡은 아니었나? 며칠에 한 곡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가사도 따라 불러보고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면서 연습도 해보고 근데 그것을 계속 거쳤더니 어디 가서 노래 불러보라 그러면 비틀즈 노래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그리고 비틀즈 음악이 좋으니까 그걸 듣는 동안에 좋은 것 속에 있으면서 약간 또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었겠죠. 거기에는 사랑 노래도 있고 이별 노래도 있고 여러 존재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가사들도 있는데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노래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그때 저는 아마 너무 힘들어서 주의를 돌릴 게 필요해서 노래 가사를 외웠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또 아름답게 착각되어서 기억이 되기도 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즐거운 어른 종류의 그냥 쉽고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자세입니다. 이 홍보를 이현실 대표님이 좋아합니다. 내가 엄마한테서부터 약간 이 나대라 이런 기질을 닮은 것 같아. 아, 그러네. 오늘 촬영하는데도 우리 정멜멜 작가가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막 이랬더니 엄마가 아우 나는 못하는 게 없어. 세상에 우리가 나대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싶었죠.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고민 사연은 보내신 톡토로님께서 익명을 요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익자로 시작하는 익명 이름을 참 많이 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크에크도 있었고, 익과 문과도 있었고, 뭐 익모초, 익사이팅, 익스펠리아르무스 참 많았는데 이번 톡토로님은 익힘 정도. 익힘 정도님이라고 되게 트렌디한데요? 부르겠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익힘 정도님께서 이분한 고민을 갖고 계실지 타이트한 고민을 갖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그리고 이옥선 선생님 익힘 정도입니다. 이번에 도움을 구하고 싶은 건 제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실패, 불합격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저는 입시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대학에는 가지 못하고 적당히 점수에 맞춰 진학했어요. 돌아보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지만 노력은 부족했거든요. 당시 저는 전형적인 회피형 성향이어서 해야 할 일을 가능한 한 끝까지 미루며 시험을 준비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패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매일 해야 하는 공부에서 해방되어 여러 경험을 하며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러다 슬슬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또다시 회피 성향이 발동해서 졸업한 뒤에 준비를 시작해도 될 것 같은 공무원 시험으로 진로를 틀었어요. 졸업 후 공시 준비를 시작했지만 사실 초반 2년은 말만 공시생인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 되자 이제는 정말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서야 열심히 준비했어요. 세 번째 응시 때 사실상 초시였기 때문에 처음 시험이란 말이죠. 시행착오가 있었고 네 번째 응시 때는 제 미루는 성향을 극복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표 점수보다 20점이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상대평가인 공시 특성상 제 성취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30을 앞둔 나이에 계속 공시를 준비하는 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준비를 하느라 딱히 스펙도 없이 대학 졸업장만 남은 제 나이 30에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무리로 느껴져 공시보다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했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절대평가라는 점에서 그래도 장벽이 낮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침 부모님께서 중개사로 일하고 계셔서 합격하면 자리 잡기가 수월할 거라는 판단도 있었어요. 첫 해에 약 4개월 정도 슬렁슬렁 준비했는데 1차 시험에 곧바로 붙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만하게도 그간의 공시 경험 덕분에 1차에 쉽게 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객관식 시험엔 이골이 난 거라고요. 하지만 이듬해 공인중개사 2차를 준비하면서 혹시 모를 제2의 직업을 위해 방송통신대 농대 편입과 산림기사 시험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고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2차 시험에는 3달 정도밖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사 시험도 중개사 2차도 떨어졌고 그 결과 올해 중개사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건방 떨다 떨어진 거라 생각하며 올해는 성실히 준비했으니 당연히 붙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어제 시험을 치렀고 가채점 결과 절망스럽게도 1차는 붙었지만 2차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33살인데 내년에도 또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인생에서 수험생으로 산 시간이 어림잡아 1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인생에서 가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미뤄두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보고 싶은 영화나 책도 뒤로 미뤄야만 하는 시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벌써 10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정말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시간이 운동하며 여둘톡 듣고 틈틈이 이옥선 선생님 책을 읽는 순간들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도 괜찮다고, 거기가 안 뚫리고 옆이 뚫리면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 자주 되뇌었어요.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냈고 공시에 불합격했지만 중개사라는 다른 길을 택했으니 그렇게 인생을 뚫리는 대로 사는 게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 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또다시 1차만 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니, 또 안 뚫렸네? 또 불합격이네?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슬슬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중인데 저는 30이 넘도록 부모님께 지원받으며 또다시 불확실한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 객관식 시험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건방 떨지도 않았는데 또 떨어졌다니. 그렇다고 내년에 합격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 시험도 난이도가 계속 오르는데. 요즘 번아웃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저도 원래는 MBTI로 치면 P였던 듯한데 오랜 수험 생활로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매일 작은 성취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공부하고 주말엔 알바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옥선 씨께서 한숨을 푹 쉬셨네요. 야, 우리 이킴 정도님 참 힘들게 지내고 계신데, 네, 제가 부모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딸을 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뭔가 취직을 해서 나가든지 자기의 어떤 생을 꾸려나가고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근 10년 동안을 부모님께 빌붙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에게 빨대를 꽂은 딸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도 해피형이라고 결정을 이미 봐놓고 있고요. 내가 해피형이라고 해서 그게 통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명문대 가겠다고 삼수식이나 한 것부터가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해 주는데 삼수를 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뒷바라지가 힘들지 또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날지 이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명문대를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름 있는 남에게 보여서 뜨르르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삼수식이나 했어요. 그랬으면 아주 실리가 있는 과를 선택해서 자기가 앞으로 먹고 살 거라든지 앞의 어떤 진로를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로를 해 나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즐겁게 대학 생활만 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해서 내가 지금 동급생들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사회에 나가면 내가 당장 뭘 해야 될지부터 생각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즐겁게 대학 생활을 끝내고 그때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꼭 붙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빌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 빡빡 돌아가는 젊은 애들보다 머리가 한참 잘 돌아가겠어요.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또 시험이 떨어지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요즘은 너무 사람이 많이 넘쳐나고 중개사 합격한 사람도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판에 지방 같은 데서는 이제 부동산 업도 잘 안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도 아주 밀집 지역 아니면 중개사도 그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중개사 시험을 본다고 또 시간을 허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농대는 또 왜 뜬금없이 또 지원을 했으며 산림기사는 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의 인생을 뭔가 단단하게 계획을 씌워서 가지 않고 어쨌든 부모님한테만 체면이 약간 서는 말만 계속 앞세우면서 부모님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엄마의 입장이라면 당장 쫓아냅니다. 나이가 30이 되면은 자기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개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부모님에게 얹혀 살면서 정신 못 차린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엄주 작가라는 분이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어요. 아, 잠시만요. 네. 톡토로 여러분, 음주 작가가 아니라 엄주 작가님입니다. 네네. 네. 엄주 작가님.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림 그리는 프리랜서인데 이분은 자기가 재능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부분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를 지금 이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독립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산이 없고
뭐 어떻게든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으면 밥은 먹고 살겠지.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음. 그렇게 그런 마음일지는 사실 되게 본인도 괴롭고 힘든 마음일 수도 있죠. 아니요. 그게 마음은 괴로운 건 알아요. 마음도 괴롭고 자기도 힘든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누울 자리 봐서 발 뻗는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먹이 살릴 만큼 어떤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면 뭔가를 해도 했을 겁니다. 돈을 벌러 생활 전선에 나섰을 거고 시험을 친다는 명목으로 몇 년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캥거루족이라든지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냐. 아직까지 부모 밥을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물론 지금 현재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적당한 취직 자리가 없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30살이 넘을 때까지도 부모님 덕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삐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른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킴 정도님께 이옥선 씨의 답변이 아주 타이트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너무 쓴소리만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옥선 작가님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김 정도님에게 좀 아픈 말을 하셨다면 저는 진로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해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수험생 생활을 10년 했다. 본인이 가짜 인생을 살다시피 어떤 즐거움들을 미뤄두면서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시험에 계속 도전했던 이 10년의 세월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그거를 이 메일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혹은 중간에 산림기사 시험이든 내가 정말 이 일이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이 일을 해보면 내가 재미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되게 나만 잘할 수 있는 어떤 게 있겠어. 이 테마가 나를 뭔가 끌어당겨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면 수월해 보여서였잖아요. 이게 될 것 같아서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그런 식으로 이걸 해봐야지 찔끔 했다가 그 다음에 근데 생각보다 이 가능성이 열리지 않아. 그러면은 조금 방향을 수정해서 또 이번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뭔가에 투자했다가 또 이게 아니네 싶으면 또 새로운 걸 했다가 근데 사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거나 정말 뭔가 열망이 있는 뭔가를 해보면 박살이 나고 깨져도 배우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걸로 쉽게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킴 정도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실패가 두려워서 계속 실패해온 사람 같아요. 근데 정말 한번 세게 실패를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뭔가를 그럼 새롭게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하고 전환을 할 텐데 어찌 보면 뭐 하나 세게 실패하기가 겁나기 때문에 될 것 같은 것만 찔끔찔끔 건드려서 사실은 이 실패가 아주 길어지게 큰 덩어리로 덩치를 불리게 된 것 같거든요.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의견에 다 동의를 합니다. 이킴 정도님의 이 메일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변명처럼 느껴지긴 해요. 내가 앞에 2년은 이름만 걸어놨기 때문에 안 됐다. 내가 뭔가 점수가 올랐지만 상대평가라서 안 됐다. 이번에는 뭔가를 동시에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였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됐던 것의 이유는 이러저러 했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길이 막히면은 어떻게든 옆으로 또 다른 길이 뚫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옥선 씨의 말씀에는 무언가가 되고자 아등바등 애를 정말 많이 썼는데 그 길이 탁 막혔을 때 옆으로 다른 길이 또 뚫리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말의 전제는 내가 어떤 길로 가고자 부단히 길을 뚫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킴정도님의 상황은 나 자신에게 정말 충실하게 내가 정말로 뭘 원하고 내가 뭘 잘하고 어느 길로 가보고 싶은지가 없어요. 남들 보기에 이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같이 가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는 거의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때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킴정도님이 하셔야 될 것은, 본인이 많이 뒤처졌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천천히 알아보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밥벌이라도 하세요. 어디 나가서 알바를 하든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든가 사무직을 하든가 하면서, 모든 일은 그래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남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 안에서 내가 요거는 좀 잘하네. 근데 이 와중에 난 이거는 또 딱 싫으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책상 앞에 앉아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보고 그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경험해보고 그 작은 돈 안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내 삶을 어떻게 꾸릴지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저쪽 편에서 탁구공이 계속 날아오면 어떻게든 쳐야 되니까 치다 보면은 내가 탁구 치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은 삶을 살아보셔야 돼요.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도 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지는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더군다나 지금은 기술이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아무도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한다, 이거를 첫째 목표로 삼고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모으겠다, 이것을 꿈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돈이 어느 정도 만약에 모였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생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꿈만 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당장 어른으로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아마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힘든 부분에 가서 제가 대신 아르바이트처럼 뛰겠다,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다, 나를 얼마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얼마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는 더 낫지 않을까. 굳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 공인중개사 뭔가 노릇을 하기 위해서 또 사무실을 얻고 하기보다 부모님이 하시고 있는 공인중개사 일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 자격증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없더라도 그 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일단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약간 이옥선 씨께서 마이크를 씹어 삼킬 듯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어쨌든 30 전에 밥벌이를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네.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시험, 산림기사 시험, 이런 것들은 어떤 보장된 길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길이고,
근데 사실 꼭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사회 진입의 방식은 아니에요.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몫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그 길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지금 이킴 정도님도 어떤 결심의 시점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명문대라든가 공무원 자격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자격증, 자격 같은 것을 너무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내가 그것을 달고 나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걸 단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달지 못하면 뭘 시작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0년의 시간이 가짜 인생이었다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진짜 인생이라는 건 누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부터 사세요. 명문대 삼수에서 떨어졌지만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전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에서 좋은 결과가 없었지만 지금부터 다른 일을 시작해서 그걸로도 좋은 사회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옥선 작가님 눈빛을 보면은 얼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킴 정도님 스스로를 잘 익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톡토로 이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변형해서 익땡토로님이라고 읽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익땡토로라고 합니다. 116화 내 서울 가서 성공할 끼다마 편을 들으며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니들처럼 대학 진학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고 그 후 대학 시절 해외 어학연수 중 만난 일본인과 연애를 하게 되어 대학 졸업 후 바로 일본으로 건너와 결혼까지 해버려서 지금은 한국에서 산 세월과 비슷한 세월을 일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해버려서라는 부분에서 느끼셨을까요? 네. 현재 남편과는 가정 내 별거 상태로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사춘기 딸의 등교 거부, 비행 문제로 저희 가족은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제가 육아를 잘못했다며 저를 공격하고 심지어 저를 향한 아이의 폭언 폭력을 묵관하고 방조했습니다. 칼로 위협하고 멍과 상처가 생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는데도요. 아이 앞에서 한국 욕이나 제 욕을 하는 것도 자주 듣게 돼서 현재는 남편과는 말도 거의 섞지 않고 지내며 아이는 만 16세, 고1이지만 1년째 낮밤이 바뀌어서 집에서는 낮에 자거나 핸드폰만 하고 밤 늦게까지 놀러 다니기만 합니다. 술, 담배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저는 이제 10대 임신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친구와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내버려둬, 입 닥쳐, 죽어! 친구랑 깔깔 웃으며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매일같이 듣는 폭언이지만 들을 때마다 너무 비참하고 슬픕니다. 배우자나 파트너, 부모님이나 형제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 그래도 헤어지거나 집을 나오거나 뭔가 떨어질 방법이 있을 텐데 미성년자 자녀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의 폭력이 심각했을 때 경찰까지 불렀지만 학대받는 아이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으나 아이에게 폭력을 당하는 부모는 도와주는 곳이 없더군요. 가정교육의 문제, 부모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나 상담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8050 문제라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 고립 은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집안에서 군림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중에 경제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쉬쉬하기 때문에 가정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데 제 미래 모습일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집안에서 탈출해야 할 텐데요.
친정이 멀고 친구도 없다 보니 혼자 고민만 하다가 무기력해집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 출산, 육아를 셋 다 치기 어린 시절에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후회만 남은 인생을 해외에서 살고 있네요. 처음으로 보내는 사연이 횡설수설 넋두리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익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아, 정말 이런 사연 들으면 속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친정어머니라면 당장 맥살을 잡고라도 한국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에게는 이 말씀을 아마 못했을 것 같고 그 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에서 지낸 시간만 해도 한국에서 지낸 시간만큼 세월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 과정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나이가 정확하게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또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당장 경제적인 어떤 축적을 좀 하시고 만약에 말을 꺼내서 좋게 이혼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태라면 그냥 한국으로 도망치세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전부터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혼자 낳은 아이를 이렇게 잘못 키우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혼자 낳은 거라는 건 이제 외동아이. 네. 외동아이인 경우에는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이 없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즐거운 어른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무인도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거를 썼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게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발설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는 실제로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일본의 그 아이들이 부모 혼자서 아들을 키운 집에 같은 경우에는 야구 방망이를 갖고 설친대요. 그런 무서운 기사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커서 그 8050의 사태가 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와서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더라도 아주 작은 뭐라도 잡고 제일 낮은 부분에서 일을 해서 내가 혼자 그래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라도 달아나야지 거기서 계속 있어가지고는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도 별거 상태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잘 지내고 그나마 부부간에 좋은 관계라면 애가 그러면 그래도 참고 지내면 바로 돌아올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부부의 별거 상태 때문에 애가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가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막 칼을 들고 나오고 이런 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고 매일같이 폭언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건 문제가 다르죠. 이거는 직무유기나 책임 회피와는 전혀 다르고 피신을 하셔서 지금 이 익땡토로님이 느끼고 있는 큰 무기력감에서부터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 탈출을 감행하시는 것 자체가 익땡토로님 자신에게 어떤 동력을 만들어 주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실질적인 팁으로는 자녀의 폭언을 좀 녹음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이런 식으로 위협을 했고 매일같이 폭언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쓰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녹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 처음 사연에서는 폭언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심하게 화를 내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딸의 경우를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미성년자 자녀가 폭력적인 정말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는 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익땡토로님이 쓰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스스로 살고 봐야죠. 네. 근데 문제는 엄마가 돌아옴으로 해서 아이가 정신을 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하고 잠깐 엄마가 돌아온다는 건 엄마가 떠나가는 네,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으로 돌아옴으로 해서 아이가 아빠하고 둘이만 사는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빠 혼자 두고 애가 집을 나가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 아이를 어머니가 손을 쓸 수 없는 사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방치하고 한국으로 도망친다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대로 견뎌주면서 그 아이의 일상을 배가 고프지 않게 밥을 해서 먹이고 남편과도 별거 상태에 있으면서 그 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 이 애는 점점 더 행포를 부려요. 엄마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애는 벌써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볼 때 완전히 만만하게 보인 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인간에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어떤 감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남아있는 남편과 아이가 정신을 차릴 기회라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땡토로님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어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든 항공권을 구하셔서 한국으로 오셔서 친정집으로 일단 가십시오. 또는 내가 어쨌든 몸을 뉘어서 잠이 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은 본인을 좀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곳을 내가 친정집에 얘기해서 무슨 풍파를 일으키거나 너무 걱정을 시키거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안정 이후에 조금씩 또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동안에 친정과 거래가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요? 교류. 교류가 네. 끊어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친정이라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소적으로 일단 일본과 한국이라는 거리를 두고 일단 떨어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나이와 경제적인 어떤 여력을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만약에 통장이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계획을 세워야죠. 여성의 집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군데 또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곳을 알아보시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일단 달아나십시오. 다음 사연입니다. 끼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네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자려고 누워있다가 언젠가 제가 죽고 제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무서워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심장 박동이 빨라질 정도입니다. 이런 스스로가 의문스러운 것은 살면서 한 번도 죽을 뻔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죽음과 한참 먼 20대 후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0.001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제가 극심한 죽음 공포에 시달리게 된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평소에 잘 웃고 지내다가도 순간순간 죽음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런 생각 모두 의미 없다는 것도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각날 때마다 꾸역꾸역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영상 매체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 등으로요. 어떻게 해야 이 공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저처럼 죽음을 주기적으로 떠올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두 분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시나요? 두렵진 않으신가요? 두렵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다스리시나요? 이상입니다. 저 76세 된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가소로워가지고 웃음이 납니다. 저희라면 차마 쓰지 못할 이런 단어 선택. 이것은 만약에 정말 그것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러 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불안을 거기에다가 투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자기의 어떤 다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죽음으로 상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속을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런 불안이 생긴 게 그 시점이 어디쯤인지 되짚어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걱정될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쉽게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이 좀 더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는 데 대해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알고 계시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아도 저처럼 죽음을 주기적으로 떠올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중에도 죽음이 참 너무 두렵다. 근데 그것을 너무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얘기하기보다는 난 가만히 있다가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 라는 얘기를 곧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환공포증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류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폐소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대공포증이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유가 딱히 있다고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공포를 느끼고 계신 분이고 그것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인을 모르는 만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타부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느낄 고통이 그 상상을 해봤을 때 그 고통이 두려운 거지.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고 거기에 굉장히 저에게 감명한 어떤 깨달음을 주었던 문장이 있어요. 에피쿠로스의 문장인데 죽음 직전까지는 나는 죽음에 가닿지 못했고 죽음 이후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죽음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요. 저를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어떤 물질들이 다시 물질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하나가 잠깐 비낀 것만큼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고통이 두렵고요. 또 하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아끼고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 수 있으려면 살아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그들이 열심히 살아주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살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축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각자 두려워하는 부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돌아가신 당사자와도 서로 너무 그냥 일상의 매일매일을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져 나와서 살고 있었으니까 사실 뭔가 깊은 얘기도 못 해보고 그렇게 떠나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못 나누고 내지는 내 주변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의미를 다 부여를 못하고 맺음이 안 된 채로 갑자기 생이 종료될 수 있는 그게 죽음이구나. 그런 거를 30살 무렵에 깨닫고 나니까 저에게 죽음의 가장 큰 공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키토로님과 굉장히 비슷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자주 얘기하는 저희 친구도 있죠. 아마 하나 씨가 얘기한 친구랑은 다른 친구일 것 같은데 사실 증상이 되게 비슷해요. 자려고 누웠을 때 자기가 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죽음에 대한 상상이 막 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러면은 너무 공포에 질려서 잠을 못 든다 그랬거든요. 키토로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저희 주변에는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 씨가 얘기한 어떤 공포의 증상처럼 자신이 죽을 가능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맞아요. 뭔가 질병이나 증상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이런 증상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에게 찾아가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심리 상담을 받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거나 약 처방을 받거나 하면서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그렇게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들 뭐 가는데 순서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여러 평균적인 수치를 보았을 때 아마도 이옥선 씨가 저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 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엄마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그냥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패키치지 않고 나도 고통을 오랫동안 겪지 않고 단숨에 심장마비로 고독사를 하는 것이 제 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죠 또. 다 압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사라질 때 되면 사라져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세워져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죽고 난 뒤에는 이분은 무엇이 두려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죽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건지 아니면 죽고 난 뒤의 어떤 상황이 두려운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죽고 난 뒤에는 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나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으로 가는 그 시간의 어떤 고통이 두려운 거지 죽는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요. 우리가 왜 흔히 드라마를 너무나 잘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 회에 가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허무하게 결말이 나는 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가 나중에 화가 나는 수가 있어요. 쪽대본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드라마의 마지막 회처럼 정말 이렇게 야무지게 끝을 맺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열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딱 사라지는 어떤 그 순간이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도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정말 결론 딱 내리고 짠 그러면서 대단한 막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끼토로님이 느끼시는 공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셋 다 잘은 모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공포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대화가 통하겠지만 근데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는 걸로 또 약간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들톡 20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 편에서 저희가 또 실컷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옥선에게 물어봐 첫 시간. 좀 신기하네요. 뭐가 신기합니까? 우리 셋 중에 엄마가 어떤 캐릭터를 탁 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사셨고 여러 가지 그 패턴을 지켜본 경험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은 이것이다. 물론 본인의 성격도 있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주시는 분들 오늘 사연을 이렇게 써서 주셨다가 아주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좀 찬물이 필요해. 이런 얼음물 처방이 필요해. 이런 분들 앞으로 이옥선에게 물어봐 코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냉탕 이옥선 선생. 여둘 애드 시간입니다. 여둘톡을 2번 이상 찾아오게 되는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방문 환영드리며 디오디너리 화장품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디오디너리 쓰고 난 뒤에 피부 좋아진 얘기를 막 열심히 했더니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옥선 작가님을 뵀더니 저를 뚫어져라 보시면서 네 얼굴이 반딱반딱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디오디너리 사용하면서 저랑 되게 잘 맞아서 피부에서 광이 난다, 촉촉하다 이런 인사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딱반딱하다라고 하면 이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반짝반짝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반딱반딱은 약간 피부결도 좀 매끈매끈하고 반짝이고 이거 합친 말이죠. 지금 아주 어딜 가나 피부가 반딱반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신 네. 선우 씨였습니다. 물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오디너리에 대해서 광고할 것은 제품이 아니에요. 슬로우 멤버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네. 지금 여둘톡 방송 122화가 나가고 있는 오늘이 11월 5일이죠. 벌써 11월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우 멤버의 멤버가 노벰버. 네, 노벰버의 멤버와 슬로우를 합친 말이에요. 왜 슬로우 멤버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느냐면은 11월에는 아주 폭풍 소비를 조장하는 어떤 날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는 기업마다 연례 행사처럼 이 날을 타겟으로 한 온갖 행사들이 벌어지죠. 근데 디오디너리에서는 그 한 날에 아주 파격적인 할인을 퍼붓기 때문에 2번, 3번 생각할 거 없이 마구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소비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슬로우 멤버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불프라고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광고도 하고 뭔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할인폭이 너무 큰 요때 꼭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정신을 잃잖아요. 좀 거기 현혹되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지금 싸니까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데? 라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를 막 홀린 듯이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디 오디너리에서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 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서면서 한 달 동안 할인을 할 테니까 천천히 고민해보고 성분도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라는 그런 시간을 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노벰버, 천천히 11월 한 달 동안 제품을 구매하셔라 하는 슬로우 벤버 행사인 거죠. 저희가 예전에 디오디너리 광고를 할 때 이 브랜드가 할인을 자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의 가격에도 거품이 없고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브랜드니까요. 근데 슬로우 벤버 캠페인을 하면서 무려 할인폭이 23%나 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의 취지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이콧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3%의 할인을 한 달 동안이나 감행하는 것은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있어요. 필요하다면 한 달 동안에 잘 생각해보고 구매를 하면 요리할 거다. 하지만 분위기에 떠밀려서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구매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디오디너리를 처음 소개했던 것은 지난 여름이었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모공이 열리게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해주고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중점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잖아요. 슬로우 벤버의 취지에 공감해서 저희가 여드레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는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꼭 필요한 보습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웠어요. 자, 모이스처라이저를 두 종류를 써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더하기 피토세라마이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가만히 계시던 이옥선 씨께서 젊은 사람들도 어렵다 그러는 거를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어려운 제목을 붙인 제품들은 사고 싶어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걸 못 이오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제가 써본 중에서 그 로션 2라고 적혀 있던 거를 써보니까 이건 일반 묽은 제형의 로션이 아니고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의 크림에 가까운 영양 크림 성분이 더 많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성분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 아주 좋았어요. 저희가 이옥선 씨께도 제품을 몇 개 드렸는데 갑자기 또 애대 동참을 하시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1번 로션을 드리고 2번 로션을 드렸는데 1번 로션은 약간 여름에도 쓸 수 있어. 그건 뭐였냐면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플러스 HA라고 하는 거였고 이건 아무도 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피부가 원래 조금 촉촉하신 분들에게 쓰기 편한 그런 로션이었다면은 엄마가 방금 2번이라고 하신 게 선우 씨가 방금 얘기한 복잡한 이름의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이게 엄마도 이거 로션 하나만 바르면 좀 안 땡기죠?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셋 다 만족을 한 거네. 근데 저는 약간 선크림도 눈 가까이만 조금 발라도 눈에 들어가는 것 같이 따가운데 저는 이거 그냥 로션 바르듯이 쓱쓱 발랐더니 눈이 조금 따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션을 바를 때는 눈가를 좀 피해서 바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나도 눈이 굉장히 예민한데 나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보네요. 여튼 근데 발랐을 때 촉촉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좀 반딱반딱합니다. 지금 반질반질한 느낌. 이옥선 작가님께서 이 제목이 너무 어렵다.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성분을 제품명으로 삼는 것이 거품 없이 명확하게 자신에게 필요한 화장품 성분을 따져보고 구매를 해라 라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는
그런 이 브랜드의 철학인 거예요. 취지는 알겠는데 어렵다. 소비자가 말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들은 또 공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난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딸내미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 글씨 김하나가 쓰지 않고 제가 써드렸어요. 자, 이것은 1번 로션은 조금 가벼운 타입, 2번 로션은 촉촉한 타입 이렇게 써드렸고, 저는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 제가 좀 지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이스처라이저 중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에멀전 타입이다라고 했던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더하기 HA, 히알루론산. 이 제품이 저랑 더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하나를 좀 듬뿍 바르는 편을 좋아하잖아요. 하나 씨가 맨날 깜짝 놀래거든요. 무슨 크림을 그렇게 많이 바르냐고. 근데 저는 피부에 막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저랑 잘 맞는 거를 그냥 듬뿍 바르는 걸로 피부 관리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제품의 경우에는. 근데 이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피토세라마이즈, 그러니까 두 가지 모이스처라이저 중에서 더 리치한 제품. 이 제품이 디오디너리에서 제일 풍부한 영양감을 주는 리치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지금 계절이 이제 확연하게 건조해지고 추워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건성 피부에 더 이상적일 것 같은 이 제품이 저한테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세럼 바르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요거를 그냥 듬뿍 바르고 자는 걸로 피부 관리를 특별히 안 하고 있는데 반딱반딱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 뚜껑 돌려 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단지형이 아니고 단지형이 정말 로션 아니라 형태죠. 튜브형이잖아요. 쓰기 편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늘 이제 바를 때마다 약간 로션 바르는 느낌인데 크림 안 발라도 되네? 이 느낌이 드는 것도 좀 가뿐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번에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하나 씨가 특별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신의 어떤 반려 제품으로 삼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지금 이제 이름을 읽으려니까 스쿠알란 플러스 아미노 애시즈 립밤인데 립밤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니 또 화내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드릉드릉 하고 있었어. 눈치 보여서 말을 할 수가 없네. 근데 이 디오디너리에서 나오는 립밤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립밤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입술이 너무 잘 마르는 타입이어서 선우 씨 같은 경우에는 핸드크림을 안 바르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하루에 사람인데 한 10번 이상 바르죠. 저는 립밤을 안 바르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집에 립밤이 어느 곳에나 있을 뿐더러 외출할 때 제가 빈손으로 잘 나다니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빼놓지 않는 것이 립밤이에요. 주머니에 립밤은 꼭 넣고 나가야 돼요.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두고 다니더라도 립밤은 꼭 챙겨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 저에게 아주 지금까지 써본 립밤 중에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립밤을 만났습니다. 저는 보통 여러 립밤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발랐을 때는 잠깐 촉촉한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입술이 더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손에 꼽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에 꼽게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제품들의 기름 느낌이에요. 약간 바세린 같은 쪽에 이제 기름 느낌이어서 산뜻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약간 좀 미끌미끌하지만 촉촉한. 그렇죠. 어떤 것은 약간 석유 냄새 비슷한 게 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그것은 바를 때마다 약간 그런 석유 기름 같은 거를 바르는 느낌이라서 이걸 내가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기는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디오디너리 립밤은 물기가 촉촉해요. 그리고 기름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 입술이 트지 않아요. 더욱이 더 좋은 거는 여기 이 제품 설명을 읽어봤더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입술의 촉촉함 정도가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당기는 정도 전체가 좀 덜해지고 그래서 립밤을 찾는 정도가 약간 덜해지는데 라이트하고 또 입술이 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립밤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아, 오. 그럼 나도 지금부터 저걸로 바꿔야지 되겠다. 우리 하나 줬잖아. 근데 내가 쓰고 있던 립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많아. 나도 그 립밤을 손 가는 데마다 놔둬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건 개봉을 아직 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개봉을 하기 전이었어. 이제부터 저걸 좀 써봐야지 될 것 같네. 얼른 하셔야겠네요. 이거 좋아. 형태도 되게 귀여워요. 맞아요. 약간 동글동글. 오뚜기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동그란 튜브 형태로 생겨가지고 음. 갖고 다니기가 아주 귀엽습니다. 요새 저를 구원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스쿠알란 아미노 애시드 립밤의 경우에는 입술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피부 부위들 있죠. 뭐 팔꿈치라든가 아니면 손톱에 이렇게 거스럼이 일어나는 큐티클 이렇게 건조해지는 그런 부위에도 발라주면은 이제 좀 촉촉하고 매끄럽게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하네요. 이건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13,700원인데 11월에는 23% 할인이 들어가겠죠.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싼 편은 아니네요. 립밤은 그래요. 네. 근데 다른 보습제라든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아까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스 피토세라마이즈 이 제품의 경우에는 30ml가 14,700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괜찮죠. 이런 거를 한번 구매해보고 사용했을 때 아, 내 피부에 맞는구나 하면은 대용량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100ml 제품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플레임이 스쿠알란 플러스 아미노 애시드 립밤이잖아요. 근데 제가 스쿠알란? 그거는 스쿠알렌은 상어에서부터 채취하는 거 아닌가? 그 그렇지. 성분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스쿠알렌과 스쿠알란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합성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에 쓰이는 성분이고 상어로부터 채취하는 그런 성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었고요. 디오디너리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이고 비건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할인 코드를 쓴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할인인 거죠? 네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한 달 동안 23% 할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브랜드 스토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는 가로수길점과 연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 그 왜 줬던 세럼 있잖아요. 그 중에 잘 썼다는 거 있지 않았나? 번호 세럼? 몇 번이야? 2번. 2번, 그것도 2번. 1번이 나이아신아마이드였고 2번이 히알루론산이었어요. 엄마한테 드린 게. 근데 엄마의 경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보다는 히알루론산이 잘 맞았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 나이아신아마이드 안 쓰시면 어머니 갖다 주세요. 제가 계속 쓸게요. 반딱반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11월 한 달 동안 23% 할인이 진행됩니다. 디오디너리 슬로우 멤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1화는 티켓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집 티오가 나서서 티켓팅 1타 강사로서 아주 똑소리 나는 강좌를 들려주셨죠. 많은 톡토로 분들께서 재밌게 들었다. 근데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웃기더라.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매주 캠핑장 티켓팅을 하는 캠퍼로서 너무 공감 가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친구분의 말씀처럼 마우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PC파인데 항상 10분 전부터는 어느 곳을 눌러야 하는지 연습을 시작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다른 곳을 잘못 누르는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간다면 그 예매는 망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채가니까요. 저도 성공률 50% 정도지만 의지와 끈기로 하루 종일 수시때때로 들어가서 취소표를 곧잘 줍줍하곤 해서 선우 작가님의 설명이 너무 공감 가고 재밌어요 하셨네요. 지금 아산토로님 캠핑장 티켓팅에 숙달되신 분이잖아요.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한 번이라도 잘못 누르는 불필요한 동작이 들어가면 이미 망한 거다. 뭔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고도로 숙련된 티켓팅은 안무와 구별할 수 없다. 거의 무용의 경지인 거죠. 배더우니님께서 오늘의 웃음 포인트 하나 언니의 모르겠는데요? 푸하하라고 쓰셨어요. 네, 전혀 너무 관심 없는 사람인 게 티가 많이 났죠.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티오가 너무 잘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11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나중에 티켓팅 할 때 다시 듣기 또 해야겠어요. 엄마 임영웅 콘서트 보내드리고 싶다. 꼭 성공하시면 좋겠네요. 네. 라이피 조이님께서 티켓팅 강의가 이렇게 흥미진진 재밌을 줄 몰랐는데 새벽에 끝까지 몰입하며 들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이옥선 씨도 티켓팅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게 그렇게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할 말이 많더구나 하셨죠. 토닥토닥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톡토로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티오 선우님이 방출해 주신다는 비법을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저도 티켓 요정 1단계 정도는 되는 걸까요? 티오님의 비법들 중 유일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은 네이비즘. 서버 시간 사이트죠. 네이비즘 뿐이었어요. 밀리초까지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아껴 들으면서 깨달은 건 바로 티켓팅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어요. 보고 싶은 공연을 다 보는 사람은 없다. 운도 중요하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만약 실패하더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 말이죠. To be or not to be. 맞아요. 이거죠. 저 이 부분에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To be or not to be.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공연은 작년 부산 드림시어터 3층 맨 뒤에서 관람했던 오페라의 유령 마지막 공연이었거든요. 또 전문 용어를 사용해 주셨어요. 막공. 근데 또 친절하게 괄호 열고 마지막 공연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그쵸. 다정함. 또 이 덕후들은 첫 공과 막공을 꼭 가서 봅니다.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리도 은근과 끈기로 얻은 자리였고 투비 했다는 점만으로도 저에게는 잊지 못할 관극 경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주셨습니다. 뮤지컬 시야.com. 아, 시야. 그렇죠. 영어로 뮤지컬 시야.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연장별로 거기서 앉아서 공연을 보셨던 분들이 올려놓은 공연장 좌석별 시야 후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어느 정도 보이느냐. 근데 사실 저도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에 앉았던 자리들을 좀 기록해둬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디 앉았을 때 피아니스트의 얼굴이 보이는 자리가 있고 무대를 바라봤을 때니까 오른쪽 블럭이 되겠죠. 근데 어떤 자리에서는 조금 틀어지면 거기서 피아노 뚜껑에 얼굴이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자리는 굉장히 낭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집단 지성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모아놓았다니 정말 세상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젊은 사람들이 티켓팅 갖고 이렇게 목을 맬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요즘 사람들의 어떤 세계? 뭐 이런 거를 엿본 것 같아서 재미도 있습니다. 신기했죠. 네. 근데 저는 그 시야에 있어가지고 개인차도 참 클 것 같은 게 앉은 키가 또 다 네, 다르니까. 저는 앉은 키가 너무 작으니까 무용공연 같은 경우에는 1층 센터에 좋은 자리에 앉아도 너무 가려질 때가 많아요. 앞자리에 앞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앞자리가 조금만 앉은 키가 큰 사람이 앉아도 저는 시야에 막 60%가 가려지고 그러거든요. 방석을 하나 들고 가세요. 그 공연장 가면 왜 어린이들 용으로 이렇게 도톰한 거 방석 하나 놔주잖아요. 한숨 쉬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뉴어리님께서 그 토닥토닥 톡토로님의 글에 댓글로
이분도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저도 복습하듯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랄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노고, 오로지 내가 좋아서 하는, 내가 기쁘고 괴로운 나의 노고에 대해서 하나 작가님께서 이렇게 해서 티켓을 구해준 것이었다니 고맙다 하시니 저도 위로받고 인정받은 느낌이라 좋네요 하셨습니다. 티켓을 얻어서 덩달아 따라가는 여러분들, 티켓 요정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또 TO들은 신이 나서 앞으로 또 계속 하게 됩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벼락 공연을 하는 본진을 둔 저는, 또 본진에도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최애랑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본거지 같이 파는 그런 아티스트를 말하는 거죠. 이 본진이 띄엄띄엄 갑자기 그렇게 공연을 하시나 봐요.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장함이 감히 적진에 돌격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귓가에는 왜 때문인지 하얀 거탑 BGM이 자동 재생되고 빰빰 빠바밤. 그러다 이선자의 늪에 빠지기라도 하면 대환장의 노가니를 맛보게 되지요. 티켓 요정 선우 작가님의 팁은 알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좌석 선택의 순간에 욕심을 버리라는 조언이 진심 와닿았어요.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그 순간에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를 잡으려던 어리석은 욕심. 부디 미천한 저희지만 이 귀한 공연장에 들어가 은혜 받음을 허락해 주소서라는 경건한 마음. 결론은 애티튜드, 진인사 대천명. 그나저나 톡토로들, 다음 톡토로 투게더 3 공개방송 티켓팅은 전쟁이다. 이옥선 작가님과의 다음 방송 아직 못 들었지만 이미 너무 재밌어요. 하트 해주셨네요.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나 이제 이선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미 선택된 자석이라는 뜻이죠. 와, 진짜 별걸 다 아십니다. 네네. 저번 주 거 열심히 들었더니 기가 확 들어오네요. 똑똑해지셨어요. 네. 어제 김소영 아나운서님과 했던 즐거운 어른 북토크 책발전소에서 했을 때 여러 표현 같은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70대라고 믿기 어려운 문체다. 이런 얘기를 아나운서님이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이런 말도 알고 저런 말도 안다 그러면서 느낌적 느낌도 알고 그리고 기분이가 좋다. 근데 그거는 원고에도 쓰셨는데 연실 장수님이 교정받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 하실라예님께서 레벨 2라지만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선우 박사님과 박사님 말씀을 경외로운 듯이 듣는 하나 작가님 케미가 너무 웃겨서 듣다가 댓글 달아요. 크크크크. 올해 톡토로 투게더 티켓팅 실패하고 포도알 봤다고 캡처해서 댓글 달았다가 이런 거 캡처하면 실패한다고 가르침 받았던 톡토로인데 오늘 진짜 잘 배우고 가요. 제가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몰랐네요. 아차차. 저는 나름 K-팝 덕질 N년 차로 콘서트 티켓팅 도전한 일이 많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익숙하기는 한 편이에요. 그런데 중불을 왜 중불이라고 하는지, 새로 고침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친절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더 재밌게 들었어요. 마저 들으러 갑니다 하셨네요. 이분 기억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캡처해서 올려주셨던 분. 이거 할 시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미스티 HH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티켓팅에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의 티켓을 대신 예매할 때는 꼭 잘 구하고 제 것을 예매할 때는 꼭 실패하더라고요. 왜 실전에는 언제나 떨리는 것일까요? 대범함과 순발력과 너무 연연하지 않는 태도. 크크크. 오늘의 가르침 잘 배우고 갑니다. 지금 경험하신 거예요. 미스티 HH님도 남의 티켓은 왜 잘 될까요?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건 뭐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임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는 항상 망하죠. 왜냐하면 욕심이 나니까. 더 좋은 자리. 그리고 너무 떨리니까 긴장되니까. 네. 뜬금없는 얘기지만 소개팅 나갈 때도 아유 심심한데 소개팅이나 나가볼까 하면 잘 될 확률이 높고 너무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22화는 해운대의 현인, 목욕탕의 철학자, 냉탕 이옥선에게 물어봐. 고민사연 편이었습니다. 여두레드는 진정성 있는 임상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디너리의 11월 할인 캠페인 슬로우 뱀버를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잘했네. 아주 좋아요. 아유 엄마 고생했네.